유대어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말. 그 아다마라는 말도 이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신화에서 보면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그러죠. 재료상으로는. 여기 이제 호모가 땅에서 왔다고 그러듯이. 그래서 땅에서 온 아다마라는 말은 그래서 땅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왔으니 너는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신의 말도 있는데 이게 아다마라는 말에서 아담이란 말이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아담이란 말이. 근데 인간을 구성하는 소재는 이제 물론 아다마에서 왔지만 아담은. 그러나 또 신이 신의 숨결을 불러넣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신의 숨결이라는 것은 신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숨결도 보이는 공기, 어떤 그 감각할 수 있는 이런 공기라기보다는 신의 숨결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힘을 불어넣어줬다라는 말로 이해돼야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힘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유태어 이스라엘 말, 그 다음에 푸뉴마라고 하는 그리스 말, 그 다음에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그래서 영어 스피릿, 그 다음에 프랑스어 에스프리, 그 다음에 독일말 가이스트. 자, 이런 말들이 사실 어떤 신성한 숨결을 뜻하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사실 어떤 정신성, 영성, 뭐 정신성을 뜻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말로는 루아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루아흐나 푸뉴마라는 그리스 말이 이제 바로 이런 영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불어넣어서 결국 인간이 동물적이고도 어떤 육체적인 이제 소재를 갖는 인간이, 재료를 갖는 인간이 동물성이나 어떤 육체성을 전혀 갖지 않은 정신성만을 가진 존재인 신을 닮은 신의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육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질성을. 그렇다면 그 신의 모습이라는 말도 물질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미켈란젤로가 여기 저 인간의 육체처럼 그려놨지만 할아버지 같은 모습은 이건 사실 자기 상상의 어떤 의인화지 결코 진정한 신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다면 신의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할 때 신의 모습은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라틴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는가 하면 결국 어떤 신의 정신성, 즉 정신의 능력이란 말로도 대변될 수 있겠고, 그럼 결국 신을 닮았다라는 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도 신처럼 어떤 창조하는 능력, 정신적인 인간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어떤 다른 기계적인 존재와는 달리. 그것이 이제 영어의 이미지네이션의 어원이 되는 이제 이마고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창조해내죠. 이것이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음악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보이는 미술적인 창작을 해나가기도 하고 건축을 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뭐 기술적인, 그죠? 과학기술적인 발명을 해나가기도 하는 것이 다 이미지네이션. 어떤 신을 닮은 인간의 창조력이다. 그 인간의 정신 능력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동양말의 인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사이 간, 중간이라는 의미의 간자가 들어있죠, 이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두 사람 사이, 이게 두인변이라고 그러죠. 인의 인자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라기보다는 동양말에서 인간은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사이사이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매우 사회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동양말은. 그래서 또 인간은 또 그런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수평적으로는 그렇지만 인간 간의 사이지만 이거는 또한 이제 위아래를 가지고 보자면 하늘과 땅 사이라는 거죠.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인간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신은 전지한 존재라면 동물은 무지한 존재고 인간은 애지하는 존재, 애지자라고 그랬죠. 철학자일 수 있겠다, 인간. 그래서 신은 철학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지혜를 다 알기 때문에. 또 동물은 철학을 할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물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추구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지혜를. 그러나 인간만이 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고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유일하게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 다른 철학을 할 필요가 있는 존재고 또 인간은. 그래서 동양의 다른 신화를 거들 필요 없이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더라도 신적인 존재인 이제 환인이 그 아들인 환웅을 통해서 그 환웅이 이제 인간 웅녀와, 근데 웅녀는 사실 동물인 곰으로부터, 그지? 곰이 변해서 된 인간인 웅녀와 결혼을 한 것이 바로 신의 아들 환웅이고, 이 환웅의 자식이 바로 웅녀와 환웅의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아들이 단군이죠.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는 이렇게 신과 동물 사이에서의, 예를 들면 하늘과 땅 사이, 신과 동물 사이에서 천지인이라는 하늘과 땅 사이, 신과 동물 사이라는 이
사이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동양말 인간이라는 말의 어떤 궁극적인 사이 존재로서의 이 의미가 우리 당군 신화에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 신과 동물 사이에서의 존재로서의 인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과 인간이라는 말의 어원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겠고,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얻어볼 수 있겠다. 즉, 철학과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점을 갖는데 동사적으로 다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인간과 철학은 다 중간자라는 매우 밀접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을 동사로 이해하면 철학을 한다라는 것이 되고, 인간을 동사로 이해하면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죠.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나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다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중간자적인 과정이고. 즉, 동사로서의 철학과 인간은 우리가 철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자 철학한다라는 것은 철드는 과정이요. 또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많은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음미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의미와 깊이를 발견해내고 높이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삶의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포도주가 깊은 맛과 향을 내고 익어가듯이 여러분도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음미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철학을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이요, 또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를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성숙해져가는 이런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즐기는 행복이나 돈을 벌어서 느끼는 행복,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인 또 인간 관계 속에서만 느끼는 행복을 넘어서서 진정한 지혜,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이 행복이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철학을 하게 되고 또 이 관문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뜻깊은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교육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서양 말부터 보자면 우리가 이 education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이제 교육인데, 우리가 그 education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여기 밑에를 먼저 보십시다.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exducere라는 말에서 educate라는 영어가 왔다. educate라는 영어는 exducere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라틴 말에서 왔죠. 근데 이 ex라는 말은 바깥으로라, out of, 그죠? 바깥으로 끌어낸다. 그 다음에 ducere는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던 소질이나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것이지. 그래서 영어에서도 educate지만 독일 말에서도 아우스빌딩이 교육인데, 아우스빌딩이라는 것도 아우스라는 말도 이게 아웃이죠. X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이고, 이게 빌드는 형성한다. 포메이션,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으로 주입해가지고 타율적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누군가 마음대로 그걸 집어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그 개조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것들을 바깥으로, 즉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잠재력과 소질을 고유한 그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의 특징을 개성을 발현해주게 하는 그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educate 교육이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또 부모, 교사, 학생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즉 만약 부모, 교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타율적인 학습이 되죠. 주입식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체적으로는. 다만 부모와 교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의 힘만으로는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자신의 소질이 완전히 개발되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방해되는 요소나 잘 하지 못하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거나 그가 제대로 말하자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좌절했을 때 그를 격려해주고 도와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면 상호 이런 협력과 소통과 또 서로 상호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교육이다. 그래서 이 세
부모, 교사, 학생이 서로 성숙해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리가 소크라테스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어떤 대화 방법을, 교육의 방법이죠, 그게 대화가. 그 대화 방법, 즉 교육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만하는 과정, 아이를 낳는 과정에 비유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는 목표는 뭐냐면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이죠. 아이죠. 이 아이를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지혜 또는 진정한 암, 진리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아이를. 근데 그럼 지혜나 진리라는 것은 아이에 비유했다는 얘기는, 자, 교사나 소크라테스 자신이 교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대화를 해나가는 그 소크라테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를 모른다라고 항상 얘기했고 진리를 모른다고 질문만 하고 다녔으니까. 그럼 지혜를 낳는 주체는 누구고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 지혜냐 하면은 바로 산모에게 있는 것이다. 즉 아이는 산모가 이미 품고 있는 것이죠. 내재해 있는 것이죠. 산모 안에. 즉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즉 산모는 여기서 학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만의 목표인 아이가 지혜를 비유하고 있다면 산모라는 것은 학생에 비유되고 있는데, 자, 이 학생 안에 이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산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힘을 주게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그죠? 자, 이런 것은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산파라는 것은 바로 교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만 과정을 분석해 보면 분만의 목표는 아이인데 그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분만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산모인데, 즉 산파가 아니라 산모인데 산모는 곧 교육 주체인 학생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분만을 도와주는 산파는 뭐냐? 바로 교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매우 의미 있는 비유, 좋은 비유죠. 아주 인격적인 비유인데, 그러나 오늘날은 아카데믹한 이론이나 어떤 논증적인 지식이 바로 아이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또 우리가 분만의 목표가 그렇게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논증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과학기술의 어떤 내용만을 가지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분만의 주체도 산모라기보다는 어떤 학원 선생. 그래서 그 학원 선생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알약을 딱 당위정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마치 교육처럼. 그래서 그 알약이 바로 지혜고 진리고, 그것이 그럼 아이를 자기 스스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낳은 아이를 받아먹는, 자, 이런 그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의 기술사회 속에서, 과학기술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을 잘 보려면 무슨 에듀윌 뭐 이런 거, 또 뭐 무슨 학원, 종로학원, 무슨 대성학원, 자, 이런 명강사에 의해서 지식이 톡톡톡톡 당위정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제공되면 그걸 덥석덥석 다 잡아서 이제 외워가지고 갖다 쓰는 것이 이제 교육이고 학습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 이 기계적인 수동적인 주입식. 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인격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알약을 먹어가지고서는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 자기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모든 교육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권력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사에 의해서 모든 교육은 좌우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의 폐단이다. 그리스적인 교육이 갖는 원래적인 의미는 좋은 것이었는데, 오늘날은 빨간 글씨에 의해서,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빨간 글씨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세속화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변질돼서 교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교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시됐고, 여기서야말로 또 사랑이 매우 중요시됐죠.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교는 이제 신이 중요시된 사회 아니에요. 그러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지혜고 교육일 텐데, 신의 성품은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리스 말이나 라틴 말 페르소나라는 말이나 거기서 영어의 펄슨이라는 말이 나왔다. 즉 오늘날 인격이라는 말의 어원은 페르소나, 신의 위격이라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격을. 근데 이 삼위일체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완전한 사랑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삼위일체의 얘기는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이제 삼위일체로서 얘기됐고, 이게 천륜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인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사랑도 여기서 얘기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이라고 삼위일체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다루게 될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러면 결국 사랑으로 대변되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 교육을 상당히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죠. 거기를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이든 용기이든 절제이든 모든 덕목도 그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겠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식의 덕목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모든 덕목을 사랑이라는 유대교적인 덕목에 의해서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랑으로 대변되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던 것이 교육에 있어서 유대교인데, 그러나 오늘날 역시 이 과학기술이 만연한 시대에는 인격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고 말았다. 자, 동양에서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그 사서 삼경 중에서 사서가 있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하고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이제 동양 교육의 정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대학이란 책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노란 글씨 제 신민하여 지어 지선에 있다는 거예요. 대학지대 그러니까 대학 큰 학문의 원리라는 것은 도리는 제 명명덕하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자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덕을 밝힌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밝은 덕을 밝힌다라는 말을 썼어요. 명자가 두 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두운 덕이 아니라 밝은 덕이 이미 인간 안에 있고 내재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약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도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자기가 산파지 그 아이를 직접 집어넣어주는 제조해주는 제조자도 아니고 또 어떤 당위정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듯이, 동양에서의 교사도 사실 덕을 갖다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학생은 밝은 덕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양심이 있는 자는 다 밝은 덕을 가진 자고 그 덕이 양심이 발양되지 못했을 뿐이지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양심의 덕을 밝혀주는 데 있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죠. 가려졌던 것을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학문의 원리라는 거죠. 여기 소크라테스하고도 유사한 면이 많아요. 자,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새롭게 해준다는 얘기는 뭐 없던 양심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려졌고 낡아서 우리가 이렇게 낡은 외투에 가려서 드러나지 못했던 그 양심을 드러나게 해줌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하고 그리하여 최고선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어지선. 지극한 선이라는 것은 최고선이죠. 최고선에 도달하게, 거기서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도달하여. 이게 대학의 원리다. 즉 목표다. 큰 학문의 목표는 지극한 선, 최고선에 도달하는 데 있고, 그 과정은 이미 가지고 있는 양심이 가려졌던 양심을 드러내줘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자, 그래서 명덕은 모든 인간에게 선의되어 있는 양심 또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학문 탐구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없던 이성이나 양심을 얻게 된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명덕을, 양심이나 이성을 그 학문 탐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주고 좀 더 드러내주는 데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선천적인 이런 양심이나 이성이 전혀 없는 동물에게는 또는 기계에게는 이런 의미에서의 도덕교육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후반부에는 주로 도덕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죠. 인간과 도덕. 이런 도덕의 문제는 동물에게는 문제되지 않잖아요. 도덕이 문제될 수 없다. 동물에게는. 또 기계에게도.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용이라는 그 사서, 자, 경전의 그 첫 문장을 보자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자, 천명, 하늘이 명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본성이라고 칭호하며 이를 거르며, 솔성지위도, 그 본성을 하늘이 명한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솔성,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도리라고 우리는 일컬으며 부르며, 수도지위교. 자, 그 도리를, 즉 하늘이 명한 본성을 따라가는 이 도리를 갖다가 닦아가는 것, 닦아가고 수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도자의 자세가 교육이다. 자, 우리가 그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도 그 뭐라고 했어요? 구도자적인 자세, 수도자적인 자세라고 말했죠. 즉 이미 지혜를
완성된 지혜를 갖는 자는 아니고 다만 그 싹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싹을 키워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도자, 구도자의 자세다 이랬는데 그 과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양의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싹을 가지고 있을 뿐인 이 밝은 덕이 가려져 있는데 이 밝은 덕을 밝혀내서 결국 지극한 선에 이를 때까지 수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수도지위도, 솔성지위도 그 도리를 따라가고 하늘이 이미 준 그 본성적인 양심의 싹을 따라서 그걸 발양해 나가서 결국 그러한 도리를 그 길을 닦아가는 것. 자, 이것이 구도자고 수도자의 자세인데, 자, 이런 수도하고 구도의 자세가 바로 교육이다. 덕을 교육하고 배운다는 것은 없던 양심이나 이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로 타율적으로 주입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안에 모든 사람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던 싹과 소질로서의 이런 선한 밝은 덕을, 양심을 비로소 좀 더 밝게, 점점 더 밝게 밝혀내는 것이다.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도 이제 도덕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선의지라고 하는, 칸트는 구테빌레, 굿윌이라고 하죠. 선의지 또는 양심을 매우 중요시했던 사람이죠. 선의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선천적인 것인데 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밝혀나가고 좀 더 성찰해 나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성숙의 과정, 인격이 발양되고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자, 이것이 철학하는 과정이고 인간다운 삶으로 향해 나가는 인간다운 삶의 과정이다. 자, 우리 가르침이라는 것도 어떤 타인이 자기 생각을 다 남에게 그냥 당의정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학원 강의처럼 핵심 완전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핵심을 딱 외우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입해 넣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어떤 정답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그게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이나 가르침이나 교육이라는 것은 또 철학이라는 것도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의 잠재 능력과 소질을 깨닫고 스스로 성찰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실현하는 것, 실천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옆에서 단지 북돋아주고 자극을 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란 말이죠. 논박술과 삼파술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이 이것을 지향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 교육이라는 것의 뿌리를 소크라테스에서 찾을 수 있다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이 명제, 물론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이 아까 신탁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신탁이 내려왔던 아폴론 델포이에 있는 그 아폴론 신전의 그 신전 꼭대기 기둥 위에는 현판에 써있던 글씨라고 해요. 그노티세와 아우톤이라는 글씨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고 이 신탁,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아폴론 신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자체도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라는 것도 아폴론 신의 뭐 신탁이라고 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사실 아폴론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현판이 붙어있는 그 신전, 아폴론 신전에서 소크라테스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다, 아테네에서 이런 신탁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요즘은 이제 일컬고 사람들이 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명언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닌가 이제 이렇게 물론 와전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무튼 소크라테스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리라고 봐요. 자기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일컬었던 그 신의 말이라고 하니 또 자기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다녔거든요. 내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를.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도 실천하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음미되지 않은, 반성되지 않은 삶은 땡땡땡가 없다. 자, 이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우리 교재 현대사회 철학 상담 그 소크라테스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또 대화라고 하는 철학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대화라고 하는 첫 절에 나와 있어요. 펼쳐보면 자,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죠. 자, 이건 소크라테스의 말인데 그래서 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너의 뭐 키를 몇 센치고 네 몸무게가 몇 센치고 네 몸이 얼마나 뭐 날씬하고 뚱뚱한지를 알라 이 말이라기보다는 그 스스로 정신적인 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묻는 과정, 묻고 답하는 이 철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봐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철학적인 성찰과 대화를 해 나갔는데 알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이 말도 음미되고 성찰되고 반성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해 나가야 하고 대화해 나가야 하고 묻고 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무지, 어떤 아집이나 편견이나 잘못된 습관에 묶인 그런 동굴 속의 죄수인지도 스스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무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알미고 참된 지혜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논박술의 목표라고 그랬죠. 무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이 완전한 지혜가 아니고 이런 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완전한 생각이구나, 의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좀 더 완전한 생각, 알에 도달하는 이제 출발점이죠. 그래서 가치 있고 더 성숙한 또 완전한 좀 더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지를 깨닫는 것이. 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일단 너의 무지를 알라라는 것일 수 있고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신적인 지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는 결코 불완전한 삶 속에 불완전한 암에 묶여서 동굴 속에 어두운 무지몽매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완성과 실천적인 어떤 수행에 있어서 그것에 앞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고 반성이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이다. 이것이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학습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럼 다 알아서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철학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을 한번 다잡아서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이 뭐고 정말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책을 찾아볼 것이고 또 검색을 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난 모른다라고 그냥 포기한다든가 또 나는 끝까지 깔 필요 없어 난 다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중간자의 자세에서 겸손한 중간자의 자세에서 나는 완전히 다 모르지만 내가 잘 모른다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으니 나는 좀 더 알고 싶어. 좀 더 노력해야지. 자,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 말에 또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과 학습 방법인 이 대화의 방법은 논박술과 삼파술로서 나눠지는데 아까 말했지만 무지를 깨닫는 것이 논박술의 목표이고 그래서 삼파술로 나아가는 딱 그 전 단계라고 그랬죠. 자, 이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스스로 무지를 자각해 도와주고 진정한 알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 소크라테스 스스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 낳는 것에 비유를 했다. 산모, 산파, 그다음에 아이 이것에 이제 비유했는데 진리를 알고 지혜를 나가는 과정을 철학은 진정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픔과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 발효되고 숙성되고 익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또 사회에 깊고 그윽한 향기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아름다운 삶의 길이고 또 이런 철학 상담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15주차에 걸친 이 마지막에 다룰 것이 사실 철학상담 치유의 하나의 예라든가 철학상담 치유의 어떤 특징이 뭐고 일반적인 상담, 심리상담과는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면서 또 다른가 이제 했는데 결국 철학상담의 지향점은 진정한 인간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또 인간의 본래적인 실존을 향해 나아가도록. 예를 들면 이게 인간이 새라고 한다면 새의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하늘을 홀홀 나는 것이지 미운 오리 새끼로 이렇게 구박을 받으며 이 땅을 기거나 호수를 기는 것만이 호수를 이렇게 겨우 발버둥쳐 나가는 것만이 아니겠죠. 진정한 백조의 본래적 실존의 모습은 하늘을 홀홀 나는 데 있다.
인간다운 삶도 이렇게 맷돌처럼 갈아엎겨지고 타율적인 주입식 교육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입시 경쟁 속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 본래적 실존일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또 이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비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이 무엇이고 많은 대중들이,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잃어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점이 뭔가를 성찰하고 그림을 통해서 이런 동굴 속에 갇힌 죄수와 같은 이런 그림자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깨치고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인간다운 실존을 향해 나아가는 자, 이런 새가 날아오르는 것과도 같은 그 새의 본래적인 실존을 이제 우리가 날아오름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 상담 치유가 노리는 진정한 지향점도 그런 것일 것이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그림자만 보는 이 묶인 죄수의 삶에서 이 동굴 속에서 탈출해서 저 동굴 밖 세계로 나아가서 진정한 이데아를 발견하는 이제 그 삶을 이제 플라톤은 인간 교육의 이제 목표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오늘날 이제 철학 상담 치유가 추구하는 어떤 청사진일 수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목수가 고칠 수 없는 집은 뭘까요? 자 이건 여러분에게 내는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